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노란 물결이 봉화 마을을 감쌌습니다. 추모객들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도식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이 됩니다. 황교안 대표를 제외한 여야 4당 대표와 여권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여야가 각자의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국회 정상화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전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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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 묘역에서 추도식이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네요. 두 분 노 전 대통령과 얼마나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인연이 있으시면? 저는 특별히 인연은 없습니다.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뭐? 저는 오히려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하거나 죄송함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뭐 시민운동이라든지 민변 참여연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FTA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입장인데 두고 보면 특히 FTA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미국에 굉장히 이제 그 통상 압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FTA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정 압력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쪽으로 불리하지 않게 개정을 했어요. 이런 게 보면 좀 선견지명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쨌든 죄송함, 미안함. 저는 뭐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는데 당시 노 대통령께서 좀 불행한 일을 이렇게 겪으실 때 청와대에 제가 근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아침에 이제 오전에 이런 상황이 막 들어오고 뭐 이랬던 거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막 이랬던 그 긴박한 상황이 엊그제 같이 기억이 나긴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을 떠오르고 기억하고 그분이 했던 말과 행동을 지금 떠올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10주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때보다도 추모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의 한국 사회 정치권을 보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보면요. 어쨌든 기존의 기득권에 항상 맞서오는 분이었어요. 지역주의에 맞서고 4번이나 떨어지면서 부산 출마하고 그리고 기존에 어찌 보면 이제 정치를 할 때에도 그동안에 어떤 뭐 큰 정당이 뭐 이렇게 줄을 서서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가 개척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칙과 기득권에 저항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게 어찌 보면 지금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뭔가 새로운 세상을 바꾸려면 이렇게 좀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되고 뭔가 부딪혀야 된다. 뭔가 저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촛불 정국을 지나면서 이제 시민들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후에 오히려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시고 난 지 이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당연히 뭐 남은 사람들로서 추모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건 간에 그분이 이제 하고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 계승을 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계속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왔던 정신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10주기를 맞아서 아주 추도 열기가 높은 거 아닌가 싶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사회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노 대통령이 그동안 갖고 계셨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되는 오늘 그 10주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특히 뭐 여권 중심의 인사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한국당 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대표단을 보내는 형식을 취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마 강원도 민생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5.18 추념식 같은 경우는 뭐 국가 행사였으니까 당연히 그 야당 대표로서 참석을 해야겠지만 오늘 뭐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서 뭐 그렇다면은 그 조경태 단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계실 때 같이 민주당 인사로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야당으로서 약간의 아쉬움.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메시지도 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뵈야 되는데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추념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뜻은 같이 있으니까 뭐 크게 정치 논쟁이 될 일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 사실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게 뭐 국가 행사냐 아니냐 아니면 뭐 강원도에 일정이 있냐 없냐는 제가 보기에 아주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5.18도 어쨌든 광주 시민들이 반대하지만 갖겠다 그러면 저는 아마 좀 앞으로 뭐 정치를 하시겠다 그러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불교계도 있었는데요. 일단 정치를 하려면 화합
뭐 진영이나 아니면 종교나 이걸 다 뛰어넘어 지역을 뛰어넘어서 화합하는 예.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마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긴 한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런 데도 좀 가시는 게 낫겠다라고. 알겠습니다. 그 꼭 참석해야 할 분들이 있는데 참석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연이 좀 생겼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그 행사를 주관해야 할 입장인데 모친상을 당하셨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예. 생겼죠. 예. 그러니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행사를 주관해야 예. 되는 입장인데도 모친상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따로 따로 찾아뵙겠다고 뵙는다고 하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공교롭게도 공판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부시 전 대통령까지 참석을 해서 뭐 잘 행사가 치러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 분. 네, 부시 전 대통령 참석하는 건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견 부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쭉 해오신 발걸음들을 보면은 퇴임 이후에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요. 특히나 그 외국 그동안에 본인들이 이제 재임 기간에 그 쌓았던 그 정상들 간의 우정을 기리는 그런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는데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재임 기간이 같았고 당시에 뭐 한미 FTA, 뭐 제주 해군기지, 이라크 파병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같이 좀 머리를 맞대면서 해결해 나갔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가시고 특히나 그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퇴임 이후에 초상화, 화가를 많이 그린다고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초상화를 직접 그려서 갖고 온다니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매우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아버지 부시가 돌아가셨을 때도 보면 미국 전직 대통령이 물론 다 개개인으로 따지면은 각각의 이제 정적의 개념도 있고 뭐 하지만 다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추도하는 거 보면서 아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역대 대통령의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조금 하나 더 덧붙이면요. 사실은 당시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긴장 관계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라크 전쟁 막 하면서 북한을 악의축으로 규정하고 한반도도 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닌가? 거의 이제 부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그거 여쭤보면 약간 맞서왔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전쟁은 안 된다. 이 기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뭐 평화 체제 이것까지 막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미 간에 뭐 엇박자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정상회담 그중에도 이제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던 평화적인 해결, 핵 문제 평화적인 해결과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이런 큰 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에는 아마 부시 전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쟁 철수 뭐 이렇게 그 비난을 받으면서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보면 아마 당시에는 굉장히 뭐 보수 야당이든 아니면 언론에서 공격을 받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건 아니었다. 그리고 아마 부시 전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시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 좀 그 길게 봤으면 그 당시에도 비난할 일은 아니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저기 박 대변인 그 오늘 추도식 순서를 보니 저 부시 전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는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앞서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손님에 대한 애우입니까? 아니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행사가 아니라 노무현 재단 측에서 이제 진행되는 행사라 뭐 의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재임 기간을 같이 했던 전직 대통령이 와서 추도사를 하시는 의미를 담아서 아마 제일 먼저 말씀하실 기회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또 추도식에 왜 이분이 안 오셨냐 하는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2년 전에 네네. 오셨고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런 그렇죠. 거죠? 예. 네네. 어쨌든 마지막이다. 임기 끝나고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이 오겠다. 그분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고 싶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각오를 다지는 건데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3년 동안 진짜 잘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와서 뭐 이렇게 돌아왔을 때 내가 평가를 받겠다 이런 의미여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마음속으로는 뭐 엄청 이제 하시겠지만 그런 마음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0주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무현의 사람들을 좀 네네.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기는 그렇죠. 한데 네. 명함이 엇갈리는 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좀 떠오르는 분들 좀 있으십니까? 저는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가장 닮은 것 같아요. 약간 반골기질. 그러니까 기득권에 어찌 보면 이렇게 저항하는. 유시민 이사장도 보면 정당도 뭐 여러 번 만들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리고 어찌 보면 기존의 어떤 질서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주류 이렇게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 보면 책을 쓰고 읽는 걸 좋아하시고 또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엔 아마 제일 닮지 않았나 보고요. 예. 제일 안타까운 분은 이제 안희정 지사를 안 둘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뭐 계속 같이 해왔거든요. 예. 고자관부터 계속 같이 해왔는데 좀 지금은 어찌 보면 좀 이제 안타깝게 된 것 같은데 뭐 명함이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그때 했던 분들이 우리 민주당의 뭐 문희상 기자님도 그때 비서실장도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뭐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님하고 또 국회도 같이 등판했거든요. 그래서 그 환노위에서 같이 했고 오공통문에서 같이 했던 인연이 있어서 우리 당의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하고 함께 했던 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친문, 비문, 뭐 친노, 비노 뭐 이런 이야기가 실제 뭐 없다고 하는데 양정철 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번 10주기를 계기로 해서 좀 결집할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오늘 계기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가시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그전에 이제 겪었던 과정을 거치면서 절대 분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은 하겠지만 저는 오늘 다 모여서 새 몰이도 되고 지지층 결집도 되고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 같이 보면서 결의도 다지겠지만 예. 향후 오늘을 기점으로 쭉 지나면서 저는 분화 과정을 불가피히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뭐 떠오르는 사람 쭉 말씀하셨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잊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그 기점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해찬 대표,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 그다음에 새롭게 또 등장하고 있는 뭐 양정철 원장, 그다음에 뭐 이번에 부엉이 모임을 이끌면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들었던 뭐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 그다음에 또 진짜 원조 친노였는데 지금은 크게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안희정, 이광재 지사, 뭐 이런 등등을 이렇게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식에,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약간 실수는 있었지만은 문 실장으로 기억하는 사람들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사람들과의 분화 과정이 좀 향후 있지 않을까. 깜빡 잊고 있었는데 생각을 좀 합니다. 박 대변인님이 은근히 또 디스하시는데요, 그렇게.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 그 분화 과정,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당이 굉장히 아픔이 있었어요. 2015년, 16년에.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당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분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친노, 친문 이분 오히려 아닌 분이 없어요. 다 그걸 잊겠다 하고 있어서 굳이 그거를 지금에 와서 뭐 옛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총선 과정에서도 뭐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제가 보기엔 없다. 분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보수층에서는 뭐 이게 노무현 마케팅으로 네네.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비난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마케팅이라는 건요, 약간 의도적인 거거든요. 원래 없는데 뭔가를 창출하는 거. 이렇게 시장이 없는데 만들어내거나 이런 거를 이제 마케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는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까 저랑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약간 미안함이 있어요. 그 당시에 뭐 보수고 진보 진영이고 다 이제 비난을 했었거든요. 예. 언론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거든요. 국민들의 대부분은 아마 지금 생각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뭐 마케팅이라고 칭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숙하게 이끌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칠이 얘기했다고 하던데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미래가 망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따 뭐 2시에 여러분들이 있는 추도사를 하겠지만 이게 통합, 화합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 지나친 마케팅이나 아니면 게시판을 훼손하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은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경제 관료들하고 쭉 있었던 얘기를 오늘 아침 조간신문 어딘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면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결론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문재인 정부도 좀 만들어냈으면 하는 예. 이런 바람입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추도식에 참석을 못하죠. 민생 투쟁 대장정 오늘 강원도를 갑니다. 그리고 25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며칠 안 남았는데 그동안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뭐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합장 거부, 불교의식 거부했던 게 좀 문제가 크게 좀 됐었는데 오늘 조계종에서 어제인가요? 네, 공식 성명도 냈고, 유감 표명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정치 초년생이 겪었던 아마 좀 새로운 경험이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정치의 어려움을 아마 많이 배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렇죠. 나갈 때는 뭐 호기롭게 나가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올 거냐,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문제인데, 저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교 문제도 있었지만, 이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나가서 하는 이제 언행이랑 굉장히 주목받기 마련인데 많은 논란을 낳았거든요. 특히 발언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 마무리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걸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결국은 뭐 본인이 뭐 하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껴안아야 된다. 여러 뭐 종교든 지역이든 뭐 어쨌든 진영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배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얻었던 것과 한계가 분명히 좀 드러났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제 취임 한 3개월 정도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 처음 들어와서 그다음에 그 지지 기반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당내 규합,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뭐 소위 말하는 집토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지층에 대한 규합,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다지는 계기가 됐지만, 앞서 뭐 얘기한 여러 가지 일들 혹은 그 지난주 뭐 여러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전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좀 빠졌고, 오늘 뭐 다시 약간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그 외연 확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점이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3개월 됐으니까 본격적인 저는 정치력의 시험대에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과연 그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길이 이제 순탄하냐 아니면 조금 어려워지냐 이런 일들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8 망원 의원에 대한 징계도 애초에 좀 정리될 수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뭐 한성교 사무총장 관련한 구설도 뭐 정리될 수 있었던 문제. 이제 이런 그 당내 현안들과 외연 확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사안들, 논란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가는 모습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막말 발언들, 네. 그 발언 논란들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이걸 좀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그러니까 남로당은 너무 나간 거죠, 사실은. 그렇죠. 남로당은 제가 우리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바로 또 그러니까 아시네요. 떠오르는 예.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박헌영, 박정희 두 분이라고 보는데 뭐 그 얘기를 굳이 이제 꺼내서 더 확전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독재 프레임으로 가서는 절대 한국당이 민주당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독재 정권에 투쟁하다가 구속됐거나 투옥됐거나 그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근데 한국당에는 이제 어찌 보면 뭐 그쪽을 잇는, 그러니까 뭐 공화당이라든지 민정당을 잇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독재로 얘기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아마 저는 지지율이 빠졌던 이유도 그거라고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독재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더 맞느냐. 사실 우리 당에 기본적으로 이 말을 얘기했을 때 통하지가 않아요. 기본 언론이든 뭐 국민들한테.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프레임 싸움에서 좀 실패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뭐 저는 아마 이제 어제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이런 분위기가 저는 아마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예, 점잖게 얘기한 예. 거죠. 앞으로 이제 좀 어제까지만 하고 오늘부터는 하지 말아라. 이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남당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마 굳이 얘기하지 저희지 않는 거는 이제 좀 그만하자는 분위기인데, 좀 언론에서도 좀 그렇게 이런 막말은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생 문제, 어쨌든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 이런 데 좀 집중하자. 그러니까 단어 가지고 용어 가지고 싸우는 거 끝이 없거든요. 예. 그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정치권에서 더 많은 걸 갖고 있고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 게 분명 청와대와 여당이에요. 그러면은 그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데서 좀 더 이해해주는 측면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가는데 물론 자유한국당이 불가피했던 면도 있지 않았나 하는 점도 좀 국민들이 봐주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일단은 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그 연유가 어찌 됐건 간에 갑자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그 제 정당들이 모여서 갔던 그 그때 당시 원했던 목표는 뭐였는지, 왜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나라는 거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전 독재자 문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께서 오히려 통합 화합하고 그다음에 좀 앞서가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독재자의 후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더 좀 증폭시켰던 건 아닌가. 그래서 뭘 답답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더 강한 데서, 더 많은 데서 좀 양보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측면도 좀 이해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 후예라는 딱 한 번 얘기했고요. 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는 뭐 좌파 독재니, 뭐 독재 타도니, 뭐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 할 때도 문재인 독재자 수십 번 외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딱 한 번 얘기한 거고 수백 번 얘기했는데 그거를 똑같이 증폭시켰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찌 보면 한 100번쯤 얻어맞고 한 번쯤 이제
잽을 날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고 얘기할 건 아닌데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이 독재 논쟁은 제가 보기에 70년대, 80년대 끝난 논쟁 같아요. 앞으로 뭐할 필요는 없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그 연속 손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질문도. 그런데 제가 가장 하기 싫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또 오신 분들이 제 답변도 사실 어떻게 말을 못 하시는 그 질문이더라고요. 국회 정상화 언제 그렇죠. 됐느냐. 민주당은 지금 한국당 어제 요청했는데 한국당이 요구한 사항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의아했던 게요. 예. 막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밥 잘 사주는 누나 할 때는 아이 금방 들어올 마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지금 요구 조건이 더 늘어났어요. 뭐 이거 패스를 철회하고 뭐 사과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그렇죠. 오히려 하죠. 또 지금 뭐 사개특위나 정개특위도 뭐 6월 말까지만 하자는 얘기도 나오면서 협상이라는 건 이제 점점 어찌 보면 이제 접점을 맞춰가야 되는 건데 이걸 갑자기 또 강경 모드로 간 게 왜일까 생각해 보면 예. 이게 25일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그 전에는 아마 그냥 투트랙으로 따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마 황교안 대표 눈치를 좀 보지 않나. 그럼 아마 25일까지 어쨌든 마친다고 했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 전에 뭔가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타협하는 모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아마 25일 이후에는 주말에는 이제 예, 지나면 아마 좀 있겠네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약간 바뀐 분위기라서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건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예. 추측하기에는 약간 그런 의미 정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어쨌든 봅니다. 그럼 25일 민주당 지나면 네. 입장에서는 27일 날 이제 시정연설을 할 걸 목표로 국회 정상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네. 그 목표대로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계신 지금 건가요?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시정연설을 하면 일단 정상화 일정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뭐 주말 사이에 바로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약간 아마 그거보단 늦지만 그렇죠. 예. 하다 보면 그 정도 25일이나 27일이나 이 정도 되다 보면 아마 또 지금 삼자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하고 이러면서 풀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가진 쪽에서 더 강한 쪽에서 좀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청와대도 대통령과의 이제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 문제 형식이 너무 구애받지 말고 대통령이 여러 사람 많이 만나서 일단 전국을 풀어가시는데 대통령이 한 힘을 좀 보태주시는 게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자 회담이냐, 뭐 삼자 회담이냐, 오자 회동이냐 이거는 저는 아마 좀 지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하는 물론 이제 뭐 평화정의당이 다시 교섭단체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삼자 간 원내대표 간에 해결하는 거 저는 이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게 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과 회담은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정치를 했던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바른미래당 상황에 대해서 많이 놀랍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직자 임명 문제, 또 최고위원을 언제 어떻게 소집할 건가 이런 문제,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나오고 오신환 의원 원내대표 된 이후에 뭔가 좀 잘 풀릴 듯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손학규 대표에게 했던 발언, 물론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당연 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뭐 탄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불신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정당이 아니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뭐 대표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뭐 해임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어차피 해결이 안 나는 거거든요.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뭐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안 하겠다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예. 다른 방법으로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뭐 면전에도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뭐 이게 뭐 정치 진영을 떠나서 예.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이 창당되는 과정에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하기 직전까지 이제 당직을 맡아 일을 했었는데요. 요즘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글쎄요. 그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현 지도부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의견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게 따라가야 되는데 양장이 너무 그 추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바른정당계 의원이나 뭐 그런 쪽에서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너무 오랫동안 이게 가다 보니까 뭐 안에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모르는 뭐
계획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너무 이게 늪에 깊게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정리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손학규 대표가 끝까지 사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당 대표가 되기까지 엄청난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인이 어떤 국회 정치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아마 들어왔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 저도 처음에는 이제 손학규 대표 좀 말씀 주신 것처럼 마지막 그 정치권에 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있었던 걸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협치, 국회에서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는데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손학규 대표께서 물론 박지원 의원이 하셨던 말에 대해서 손 대표가 뭐 고소하신다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승민과 같이 해서 유승민계를 쫓아내고 뭐 당을 접수하자 뭐 이런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런 그 의혹을 받을 정도의 상황까지를 쭉 가시면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는 그럼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초심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가 다른 게 어디 숨은 그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께서도 그냥 그동안 쭉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오랫동안 정치 과정을 거치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추가하면요. 예. 사실은 손학규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게 7공화국 얘기예요. 개헌. 이게 어찌 보면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 지금 선거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민평당에서 얘기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을 아마 한다 그러면 본인도 이렇게 이걸 내가 했다라고 해서 물러날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뭐 선거 문제, 정치 공학적으로 해결해서는 저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금 네네.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해가지고 그렇죠. 외교부가 좀 이렇게 그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누군지를 대상으로 좀 감찰을 했나 봅니다. 네.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으로 밝혀졌는데 강효상 의원의 고교 동문 후배라고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징계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번 상황은 좀 중대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런 얘기가 몇 번 있었어요. 특히 외교 쪽에서 이 정보가 샌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그동안은 이제 국내 뭐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국내 외교관들만 어찌 보면 해왔는데 결국은 어찌 보면 이제 미국에서 된 거니까 이게 그동안에 사실 야당에서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어찌 보면 진짜 전화로 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은 전화 기록에는 안 남아요. 유선 전화도 아니고 핸드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조회하지 않으면 안 나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거를 흘린다는 얘기는 외교관의 기본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화 내역은 그냥 직원은 또 못 봐요. 고위 직원이니까 아닙니까? 네. 고위 직원인데 이런 거를 흘린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는 분이다. 저는 뭐 그 외교부 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개인의 일탈인가 아니면 강경화 장관 체제에 문제가 있는 건가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물론 뭐 그게 3급 비밀이라고 하던데 예. 3급 비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뭐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글쎄요. 당시에 고민정 대변인은 분명히 그 잘못됐던 브리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을 밝혀지고 이후에 이제 외교부 또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무슨 사건이 날 때마다 지금은 다 그냥 핸드폰 다 공무원들, 공직자들 핸드폰을 걷어가지고 포렌식 검사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있었던 일이었다고 내용 자체는 좀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게 내부 고발의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탈이 되는 건지 이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따지더라도 지금 현재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번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그 사람이 왜 그럼 우리 정부의 외교가 잘못 가고 있다고 외교관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야당하게 문제 제기를 원했더라면 어쨌든 형식은 상관없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남용한다든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만약에 폭로했을 때는 뭐 내부 제보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용 나와보면 정상회담을 어떻게 우리가 부탁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일본에 들려서 하느냐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예요. 근데 어찌 보면 알려졌을 때 우리 국민들로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일이거든요. 지금 남북 문제도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를 굳이 알 필요가 있었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는 사실 내부 제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엔 뭐 이 공무원 자체의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